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GDPR 대비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릴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박지호 부장입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웨비나는 특징적인 세 가지 특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희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매우 실질적으로 IT 관리자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그러한 세션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는 법률적으로 고객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나 아니면 실제 화면 UX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은 배제가 되어 있고요. 고객사 환경에서 IT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변경하고 이렇게에 대한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법적인 그런 조언이 아니라 GDPR 준수를 기술적으로 돕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고,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되게 좀 특정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적용 기업의 현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부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 GDPR이라는 것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GDPR 간단하게 알아야겠죠. 그러면 가장 먼저 이해되는 것은 GDPR에서, 즉 유럽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그러한 개체가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연결해서 IT 업무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기관이 있을 거고요. 감독기관이 가장 먼저 하는 거는 GDPR이니까 개인정보를 뭘로 사용을 해야 되는가를 정의를 하고, 그것이 기업에서 이것이 개인정보다 라는 걸 정의하고 어떻게 운영되어야 된다는 가이드를 주고요. 그런 차원에서 정보 주체와 컨트롤러, 아니면은 컨트롤러에 대응을 하는 프로세서가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 주체의 경우는 8가지 권리를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6가지 원칙을 준수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그 내용을 기반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한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만약에 정보 주체나 컨트롤러가 내용을 달라, 아니면은 보고를 해달라, 거기에 대한 또 보고가 더 필요할 거고요. 또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에 대해서 보안이 유지되는 건 기본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드리면은 저희는 4가지로 IT 업무를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가 개인정보가 지금 내 IT 환경에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두 번째로는 그거를 GDPR 요구 조건에 따라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준수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시스템들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보호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독기관이나 아니면 정보 주체로부터의 요구에 대응하는 보고 단계, 이 4가지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기업들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4가지 단계인데요. 이 부분에서 이 4가지 분류 기반으로 시스템을 3가지로 저희가 분류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정보가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 분류 방법을 제가 권장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서 전용 데이터와 비전용 데이터 시스템을 분리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 플러스 서버 환경에 대해서 사용자 환경을 또 추가적으로 관리하시는 걸로 제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전용 데이터 서버 시스템, 대표적인 예가 CRM이나 인사 시스템 등의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전용 데이터,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데이터 중에 한 70에서 80% 데이터가 비전용 데이터일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개인정보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가장 간과하고 있는 게 메일이에요. 메일을 통해서 사용자에 대한 정보, 아니면 개인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이 유통되고 있고, 보이지 않게 이 안에 첨부 파일을 통해서 문서로도 굉장히 많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서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느냐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요소가 될 수 있고, 또 이러한 내용들이 서버에만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사용자들이 PC 환경에도, 모바일 환경에도 저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용자 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GDPR을 해야 되는 시스템, 첫 번째가 전용 데이터 서버 시스템, 두 번째가 비전용 데이터 서버 시스템, 세 번째가 사용자 시스템, 이렇게 3가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3가지 시스템의 실제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데이터 하면은 여러분들 아까 말씀을 드렸던 CRM이나 인사지 시스템이나 그 밖에 LOP 시스템이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전용 데이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SQL 베이스의 전용 데이터가 많이 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게 SQL이라고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지만은 이걸 운영하는 주체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하기 굉장히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증형 데이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 부서의 다른 뿐만이 아니라 파일 포맷,
그 다음에 운영되는 환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건 더 힘들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PC나 노트북이 관리되지 않는 환경이거나 아니면 요즘에 보안 이슈가 되고 있는 모바일 환경에서 내가 정보를 봤을 때 개인정보가 있다면 굉장히 위협에 크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GDPR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가장 전제되어야 되는 조건은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사용자 시스템 이 모든 환경에 대해서 관리가 되는 환경으로 넘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걸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바로 관리가 되는 환경,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정형 데이터 시스템은 애저의 그 VM을 이아스 기반으로 옮기는, 즉 지금 환경에서도 VM으로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옮겨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파스 서비스인 애저 SQL 서비스를 사용하시고, 비정형 데이터 아니면은 사용자 시스템의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저희가 오피스 365라는 비정형 데이터를 위한 서비스, 그다음에 보안 솔루션, 사용자 환경의 윈도우즈 10 모바일 환경을 위한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시큐리티 등의 기능을 합친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이러한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GDPR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데이터베이스에 지금 GDPR에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스키마나 아니면 컬럼에 태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GDPR에 대한 내용들을 구분할 수 있는 속성을 추가로 제공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형화된 환경에 대해서도 GDPR에 대한 현황을 대응할 수 있게끔 해주고, GDPR에서 요구하는 그런 리포트나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비정형 데이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센서티브 인포메이션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뭐 DLP라든지 아니면 이디스커버리에서 개인정보가 어떤 거다 규정을 하게 되면은 그 규정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데피니션을 기반으로 내 시스템, 즉 클라우드를 지금 한 곳에 모았잖아요. 그 전체에서 메일이 됐던 컨텐츠가 됐던 아니면 메신저 환경이 됐던 그 환경 안에서 어디에 있는지 체크한 다음에 지금 가운데 보시는 게 라벨 액티비티즈 익스플로러인데 지금 매일매일 얼만큼 데이터가 증가되고 있고 어떠한 유형의 데이터가 발생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되고, 이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은 컨텐츠 서치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을 운영 및 관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사용자 환경에서 이러한 전체적인 기능들을 사용하는데 만약에 보안이 된 유지되는 환경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그러한 회사의 데이터는 특정한 영역에만 데이터가 저장되거나 아니면 카피 앤 페이스트가 외부로는 안 되게끔 하는 MAM 기능이나 아니면 지금까지는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면 관리가 안 됐잖아요. 하지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들이 외부로 나가더라도 이 파일이 지금 어디서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누가 지금 확인했는지를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만약에 엉뚱한 곳에서 지금 이게 읽혀지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바로 권한을 빼서 더 이상 사용자가 외부에서 확인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권한관리, 이런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항상 GDPR 관련 보안을 유지하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자세한 내용은 뒤에 이제 저희가 데모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럼 클라우드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잠깐 언급해 드렸던 정형 데이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 VM을 그대로 저희 애저 쪽에 이아스로 옮기시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뭐 쉽게 데이터베이스도 이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도구를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또 비정형 데이터 서버 시스템도 메일이 됐던 아니면 포탈이 됐던 KM이 됐던 이런 것들을 마이그레이션 해주는 시스템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을 통해 사용하시면 되는데, 제가 특별하게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용자 환경이에요. 사용자 환경에 지금 이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환경에 어떠한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PC나 노트북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즉 비정형 데이터 서버 시스템에 다 올리는 걸 권장을 드려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드라이브 비즈니스라는 그런 서비스에서 최대 1인당 5테라까지 제공하거든요. 아마 1인당 5테라 다 올리시면은 뭐 여유로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 올리셔서 PC, 노트북의 데이터를 다 올리시고, 모바일 환경은 저희가 MDM이나 MAM 기능을 제공하는 인투인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관리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클라우드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GDPR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준비가 됐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근데 데이터만 이렇게 모았다고 해서 관리되는 환경이라고 해서 GDPR 준수하는 게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GDPR에서 강조하고 있는 보안 정책의 핵심은 바이 디폴트, 바이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그런 내용은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고객 여러분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대신 그 기능을 대체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화면을 보시면은 만약에 SaaS,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은 데이터 센터 물리적 보안, 서버 인프라 보안, 네트워크 관리, 어플리케이션 수준 관리, 그 다음에 계정 및 접속 관리, 클라이언트 및 단말기 보호까지 저희가 책임을 지거든요. 그래서 계정 및 접속 관리, 클라이언트 및 단말기 보호에 대한 정책은 고객이 하시지만은 실제 거기에 대한 구현은 저희가 바이 디폴트, 바이 디자인, 즉 GDPR에 최대한 적합하게 구성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 없이 바로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GDPR에 대한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체크하시고 관리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걸 저희한테 넘기시고 운영하시고 정말 중요한 정책만 잘 활용하시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저희 쪽에서 지금 관련된 정책을 적용하고 관리하는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내용은 GDPR 대시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GDPR도 법률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GDPR 요구사항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알려주고 거기에 대응해서 현재 내 환경에 GDPR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대시보드를 통해서 한눈에 보여주는 화면을 제공해서 아까 인프라 레벨에서는 저희가 기능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제공하는 준수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대시보드를 통해서 준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나만 준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법률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얘기를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보고서를 작성하고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컴플라이언스 매니저를 통해 가지고 난 이런 조건에 대해서 즉 GDPR 몇 조 몇 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준수하고 있어요. 이렇게 준수하고 있어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해야 되는 영역, 고객이 해야 되는 영역을 구분해 가지고 계속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게 특징적인 거고요. 이와 같은 전반적인 내용들이 GDPR에서 기본으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만 사용하는 것으로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게 GDPR 준수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에서 제가 뒤에 이제 저희 하석현님을 통해서 데모를 설명드릴 시나리오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은 정형 데이터 서버 시스템은 되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거기 때문에 조금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번 데모에서는 뺐고요. 비정형 서버 데이터, 그다음에 사용자 시스템 환경에서 먼저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클라우드로 다 이전한 경우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그 안에 개인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어 있고 어디에 위치하는가 이걸 먼저 검색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로 생성되는 데이터들이 어떻게 매니지되고 GDPR을 준수하는 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외부에 이러한 것들을 공격하기 위한 공격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 마지막으로 외부에서 보고 요청이 왔을 때 너 이거 잘하고 있어 요청이 왔을 때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제부터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하석현입니다. 조금 전 박지우 부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에 따라서 이어서 저는 이제 GDPR 관련된 M365가 갖고 있는 솔루션들에 대해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들으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먼저 검색을 하고 그리고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4가지 프레임워크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검색에 해당하는 디스커버를 살펴볼 텐데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갖고 있는 솔루션이 이 디스커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설명드릴 부분은 중요한 정보 유형이라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정보 유형이라는 것은 각 나라마다 소셜 네트워크 번호 또는 크레딧 카드 넘버 등등과 같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들을 템플릿으로 구현해 놓은 것입니다. 오피스 365의 보안 및 규정 준수 센터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화면과 같이 현재 82개에 해당하는 항목이 미리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제 아래쪽에 보시면 IP 어드레스라는 것도 보이는데요.
GDPR이 이전 개인정보보호법과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 쿠키, IP 어드레스 등과 같이 이 인터넷상에서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개인정보로 취급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IP 어드레스로 있어서 이건 템플릿으로 최근에 들어와 있게 되었고요. 즉, 오피스 365를 사용하시면서 개인정보를 찾기 위해서 가장 일반적인, 대표적인 템플릿들은 기존에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각 기업마다 고유의 개인정보 데이터들이 있다면 예를 들면 사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특별한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개인정보가 있다면 다음 페이지와 같이 XML 형태로 스크립트를 먼저 짜 주신 다음에 파워쉘로 이것을 업로드해서 기본 템플릿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어떻게 how to에 대한 방법은 이제 아래 URL에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 디스커버리를 설명드리기 전에 방금 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이 디스커버리에서 이를 활용해서 원하시는, 찾고자 하는 그런 개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규정 준수센터에 보시면 왼쪽에 Search and Investigation, 한국말로는 검색 및 조사라 되어 있는데요. 그 왼쪽 메뉴에 보시면 이 디스커버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먼저 케이스를 생성을 해야 되고요. 케이스 이름을 부여해 줍니다. 여기서는 이제 간단한 예로 설명드리는 건데, 즉 기업에 엔론이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어떤 로빙과 관련된 사건이 연루되어서 이 부분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케이스를 열고 검색을 하는 과정인데요. 케이스를 여신 다음에 위에 보시면 서치라고 탭이 선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먼저 플러스를 눌러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별도의 윈도우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는 또 서치에 해당하는 네임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캘리포니아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내용을 작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어디서 원하는 정보들을 찾을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Search Everywhere 아래 Exchange와 SharePoint, Public Folder 세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고작 세 군데에서 모든 정보를 찾을 수가 있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오피스 365라는 플랫폼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백엔드 상에서의 사용하고 있는 서버는 익스체인지와 쉐어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이와 같은 서비스들에서 발생한 텍스트 또는 이미지와 같은 정보들은 방금 선택해 주신 이 세 개의 서버 안에서 모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찾을지 선택을 했다면 그 다음엔 어떤 것을 찾을지 쿼리를 통해서 검색을 해야 되겠죠. 검색하는 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원하는 키워드, 그리고 각 키워드마다 연산자, or 또는 and를 통해서 연산자를 사용해서 원하시는 정보를 찾을 수가 있고요. 예를 들자면 지금과 같이 캘리포니아 or 로빙, 뒤에 에스터리크를 붙이면서 로비 또는 로빙 등과 같이 다양한 키워드를 가진 데이터를 검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키워드를 통한 검색이지만 제가 제일 첫 부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개인정보, 중요한 민간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우에는 쿼리 문에다가 sensitive type 그리고 크레딧 카드 넘버면 크레딧 카드 넘버, 만약에 독일의 드라이브 라이센스 넘버라면 해당 유형의 이름을 작성해 주시면 이와 같이 해당하는 모든 데이터들은 검색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그 분홍색 음영으로 표시된 것 중에 하나가 조건을 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시면 메일 또는 어떤 문서에 따라서 누가 작성했는지, 그리고 언제 그 데이터가 생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제목을 갖고 있는지 등등과 같이 조건을 추가해서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검색을 하시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와 같이 케이스를 열었던 페이지에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리절트 아래에 현재 아이템이 4,760개가 검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그 파란색 버튼으로 누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프리뷰 서치 리절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결과로 나온 컨텐츠들에 대해서 프리뷰 형태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별도의 창이 뜨면서 이것이 메일이 되었건 다큐멘트가 되었건 이 윈도우 창에서 보여주는 형태로 해당 컨텐츠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업데이트 서치 리절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한번 케이스를 생성해 놓으면 똑같은 케이스로 나중에 또 검색을 하고 싶을 때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쳤던 것을 또 똑같이 겪을 필요 없이 이 버튼만 누르면 해당 조건 그대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한 달 뒤에 똑같은 조건으로 이 컨텐츠를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이 케이스를 들어와서 이 업데이트 버튼만 눌러주시게 되면 원하시는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얻으신 결과를 이 왼쪽 위에 화면 위에 보이시는 그 화살표 모양의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엑셀 형태로 파일을 익스포팅해서 따로 별도로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이 개인 정보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항목이 있는지 찾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지 설정이 필요한데요. 이에 대해서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솔루션 중에 DLP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문서 차원에서 보완을 하는 Azure Information Protec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DLP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안 및 규정 준수 센터에 들어가시게 되면 왼쪽에 메뉴가 DLP, 데이터 손실 방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정책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정책을 만드시면 첫 번째 보이는 페이지가 제일 처음 말씀드린 중요한 민감 유형 정보들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만약에 별도로 추가를 하셨다면 아래 커스텀 버튼을 누르셔서 업로드 하신 개인 정보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정보를 선택하신 이후에는 이름을 설정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어느 위치에서 이 DLP 정책을 적용하실지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특정 위치 단위로 끊어서 선택해서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메일 또는 문서 파일들이 저장되는 쉐어포인트, 원드라이브 등과 같이 이런 전체 환경에 대해서 이 DLP라는 것을 일괄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을 누르시게 되면 간단하게 요약본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민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때, 외부인과 공유를 할 때 정책을 통해서 알림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다음을 누르시게 되면 이 정책 룰에 어긋나는 행위가 보여질 때 해당 사용자에게 알림을 줄 것인지 정책 팁을 통해서 바로 즉시 노티를 줄 것인지와 같이 선택을 하실 수도 있게 되고요. 그 중간쯤에 보시면 공유되는 컨텐츠에 다음이 포함될 때 감지, 그리고 빈칸이 있고 숫자 1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메일을 보낸다고 했을 때 카드 정보가 단 한 개만 겹쳐도 이것은 알림을 주겠다는 의미가 되고요. 만약에 좀 더 덜 민감한 유형이라면 만약에 5개, 10개 정도 중복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알림을 시작하겠다라고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숫자를 1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죠. 그리고 다음을 누르시면 바로 적용을 할지 아니면 테스트 모드를 적용할지 아니면 나중에 켤지 정책만 설정하는 게 될 거고요. 이대로 다음을 누르시게 되면 간단한 요약본이 나오고 해당 룰이 설정이 됩니다. 현재는 5365 포탈에서 일괄적으로 적용을 했는데요. 이와는 중복되는 또는 별도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익스체인지 관리센터에 들어가시면 익스체인지만을 위한 별도의 DLP 룰 세팅 공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5365에서 세팅한 것과 같은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설정하실 수가 있다는 게 무엇이냐면 여기에는 메시지 전송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외부에 유출될 때 어떤 정보가 외부로 공유될 때 알림을 주겠다라는 심플한 룰이 아니라 어떤 케이스, 특정 케이스들에 대해서 누구에게 배달될 때 등등과 같이 좀 더 세부적으로 컨트롤해서 룰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전 내용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조직 외부로 메일이 나갈 때 그리고 그 나가는 메일 내용 안에 신용카드 번호가 포함되었을 때 알림을 주겠다라는 것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 보시면 메시지를 차단은 하지만 보내는 사람이 정당성을 재정의하고 보내도록 허용을 한다. 즉시 보내는 사람에게 너가 지금 보내는 메일이 위험할 수 있다는 감지할 수 있도록 노티는 주지만 스스로 판단을 해서 외부로도 전송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케이스는 지금 보이는 화면과 같이 메일 내용 안에 비자 번호, 마스터카드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폴리스 팁이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조직 내에서 설정한 룰에 민감한 정보를 갖고 있다라는 알림을 주게 되죠. 이와 같이 실시간으로도 어떤 사용자가 어떤 정보를 작성하고 있을 때 조직에서 허용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DLP의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쉐어포인트나 원드라이브에서 파일이 저장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원드라이브에 파일을 올렸습니다. 커스터머 리포트라는 파일 안에 DLP에 어긋나는 개인정보가 담겨 있고요. 그러면 올리자마자 이렇게 별도의 느낌표 표시에 알림이 뜹니다. 이것을 클릭해 보면 오른쪽 아래 기본적으로 프리뷰 형태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보일 수도 있게 하는데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 부분은 조직의 어떤 룰에 의해서 블락이 된 아이템이다 라고 또 알림을 주게 됩니다.
이처럼 메일과 문서 서버 상에서 어떻게 개인정보가 들어올 때 그리고 이것이 나갈 때 안전할 수 있게 정책을 적용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PC 레벨에서 그리고 개인 사용자가 어떻게 이 안전한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설명드릴 수 있는 솔루션이고요. 그것으로는 이제 AIP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문서를 여신 다음에 번호를 적습니다. 이 번호는 지금 16자리인데요. 16자리를 적은 후에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ave As를 통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하자마자 위에 노란색 바가 보이시게 될 겁니다. 그 위에 보이시면 현재 크레딧 카드 데이터를 포함한 것 같다. 그 라벨로 바꾸는 것을 추천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작성한 이 컨텐츠가 그 크레딧 카드를 의도하고 작성한 거였다면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이 크레딧 카드 데이터라는 것은 관리자가 AIP 정책 차원에서 새로 추가를 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Change Now를 누르시게 되면 해당 문서는 크레딧 카드 데이터라는 라벨이 갖고 있는 특징, 워터마크를 문서에 표현을 하고요. 아래 후터를 박는 등 보안상의 별도의 정책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크레딧 카드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1년에 16자리인 숫자일 뿐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이 라벨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크레딧 카드 데이터라는 라벨은 관리자가 추가를 한 것이지만 앞에 보이시는 퍼스널, 퍼블릭, 제너럴과 같은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라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라벨마다는 민감도 정보가 높고 낮음이 순서가 있습니다. 만약에 높은 것에서 낮은 것으로 바꾸게 된다면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별도의 창이 뜨면서 왜 낮춰야 되는지 이유를 적는 윈도우 창이 뜨게 됩니다. 이 부분은 실제 사용자가 직접 열어서 작성하고 OK하고 문서의 라벨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 내용들을 나중에 윈도우 로그 차원에서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를 작성한 다음에 그리고 컨펌을 눌러주시게 되면 해당 문서는 라벨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인 차원에서 보안을 적용하고 있는 이런 문서 보안 솔루션이 있다면 여기서 이것을 개인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업무를 하실 때 외부에 계신 고객 또는 파트너와 공유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As Active Directory인데요. 조금 전에 보신 문서의 위쪽에 도구 몸을 보시면 Protect라는 별도의 add-in 도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Custom Permission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걸 열어보시면 해당 문서에 대해서 읽기 권한만 줄 것인지 또는 수정까지 가능한 권한을 줄 것인지 또는 co-authoring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인지 이런 권한들을 설정할 수 있게 되고요. 아래 보시면 누구에게 이 해당 문서를 공유할지 계정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해당 권한에 대한 만료 기일까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당 문서를 누군가에게 공유를 할 때 조직 내부에서라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 외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외부에 있는 고객, 외부에 있는 파트너, 이 메일 계정이 똑같이 Azure AD, 같은 테넌트가 아니더라도 Azure AD를 사용하고 있다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만약에 일반 개인이다. 그럴 경우에는 맨 처음에 메일이 발송되고 해당 메일 계정을 이 보내니가 포함된 테넌트의 Azure AD 그리고 B2B Azure AD에 이 해당 계정을 등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메일 권한을 부여받는 분이 메일을 통해서 입력만 해주시면 되는 매우 심플한 과정입니다. 이를 적용을 하고 문서를 공유를 했습니다. 이 전제하에 그 바로 아래 메뉴에 있는 Track and Revoke라는 메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IP만 따로 컨트롤할 수 있는 포털로 이동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몇 명이 해당 문서를 보았는지 몇 명한테 거부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목록이라는 메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누구에게 이 해당 문서를 공유를 했는지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각 사용자마다 실제 이 파일을 보았는지 또는 거부를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언제 이행했는지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이라는 것은 현재 아무 데이터가 없어서 지금 매우 평평하게 보이긴 하지만 해당 시기마다 만약에 본 사람이 한 2명이다 3명이다 그러면 해당 날짜에 그래프가 올라가는 식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그래프 대시보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맵이라는 게 있는데요. 해당 문서를 보았거나 거부한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보았는지 또는 거부를 했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줌인을 통해서 좀 더 가까이 실제 어느 지역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R&D 기업이다. 그리고 국내에서만 대체로 문서를 공유하는데 생뚱맞게 갑자기 문서가 중국에서 발견되었다. 또는 러시아에서 발견되었다. 뭔가 되게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다시 권한을 회수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아래 보시면 검정색 버튼으로 액세스 해지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것을 눌러주시기만 하면 그 즉시 해당 문서에 대해서 모든 권한이 회수됩니다. 눌러보자면 이와 같이 액세스 해지가 된다라는 알림 메시지가 뜨게 되고요. 그러면 가운데 메인 대시보드에 보시면 해당 문서가 해지됨이라고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통 DRM을 많이 사용하셨을 텐데 DRM을 사용할 경우에는 차 내에서는 매우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외부와 공유하는 시점에서는 결국 DRM을 풀고 제공해야 되는데 제공하는 순간부터 결국 이 문서가 누구에게 도달이 되었는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AIP를 사용하게 되시면 이것이 외부로 나가더라도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접근이 되었는지 모두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앞으로 점점 외부와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이 도래되는데 이 시점에서는 매우 적합한 솔루션이 아닐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정보에 대해서 관리까지 했다라면 그러면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들이 이 사내에서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보안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저희는 오피스 365 ATP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PC 레벨에서 엔드포인트를 또 보완해 줄 수 있는 윈도우 디펜더 ATP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오피스 365 ATP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이것은 이메일 보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임스라는 사람이 인보이스를 전달해 드린다라는 내용으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니 첨부 파일이 들어와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컨텐츠 안에 보니까 어떤 서포트 링크를 이동할 수 있는 URL까지 첨부를 한 것이 보입니다. 먼저 첨부 파일을 보겠습니다. 일반 케이스와 다르게 ATP가 스캐닝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이것을 눌러보니 실제로는 malicious 파일이라는 실제 이름을 갖고 있는 워드 파일이 첨부가 되었던 거고요. 이것을 원하신다면 아래 프리뷰 버튼을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보실 수 있지만 일단 이 파일이 현재 실시간으로 스캐닝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캐닝이 끝난 후에 이게 안전한 파일이라면 방금 보신 것처럼 그 워드 파일 형태로 첨부 파일이 바뀌어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질 텐데 방금 들어왔던 이 파일은 악성 파일이라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unsafe하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게 되고요. 사용자는 이것을 클릭해서 파일을 열어볼 수 없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아래에 있었던 링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링크가 정상적인 링크라면 누르는 즉시 해당 정상 웹 URL로 이동을 해서 보여지겠지만 만약에 악성이다. 그 경우에는 이와 같이 워닝 페이지를 통해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주게 됩니다. 간단한 기능인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을 공격하는 패턴이 메일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처럼 매우 강력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보안 및 규정 준수 센터에 가시면 위협관리 그리고 정책이라는 곳에 보시면 ATP 피싱 방지 그리고 첨부 파일 그리고 안전한 링크 식으로 3개의 버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확인한 것이 ATP 안전한 첨부 파일을 통해서 설정한 정책인데요. 이것을 먼저 눌러보시면 제일 위에 쉐어포인트, 원드라이브,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의 파일을 보호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메일 보안을 설명드렸지만 이것이 뭐냐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쉐어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쉐어포인트 창에서 파일을 공유하고 업로드를 하실 때 정상적인 파일이라면 특징 없이 일반 파일들이 목록화되어 보이시는 것을 보이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업로드되는 파일이 악성 파일이다. 그 경우에는 이 해당 파일 오른쪽에 실드 모양의 빨간색 아이콘이 생기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것을 눌러보니 이 파일은 악성 파일이라서 열거나 그리고 공유할 수 없도록 막아놓았다라는 메시지도 함께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차원에서 관리자 차원에서 좀 더 분석을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다운로드까지는 가능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ATP라는 게 메일 보안뿐 아니라 이 오피스 365라는 플랫폼 위에 돌아가는 그런 악성 파일들에 대해서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이메일 보안을 위해서는 그 아래쪽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되고요. 누르시면 별도의 창이 뜹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룰을 세팅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가운데 보시면 5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해제라는 것은 결국 이 룰을 설정 안 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이제 4개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메일이 들어왔습니다. 첨부 파일이 있을 경우에 해당 파일을 스캐닝을 하나 결국 그것을 엔드 유저에게 그대로 보내주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차단. 이것은 메일이 들어왔을 때 첨부 파일을 스캐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악성일 경우에는 메일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럼 엔드 유저는 메일 자체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알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꾸기라는 게 있습니다. 파일이 들어왔을 때 스캐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악성 파일의 경우에는 그 해당 파일을 뺀 후에 그 자리에다가 지금 첨부 파일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악성 파일이다 라는 별도의 메시지만 따로 첨부해서 제공하는 메일입니다. 그래서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내가 메일을 받았는데 이 메일에 첨부되었던 파일은 악성이고 하지만 악성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밑에 컨텐츠 내용은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적 배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오피스 365 ATP 첫 부분에 보여드린 데모와 같이 컨텐츠는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되 위에 첨부 파일이 스캔이 되고 있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건데요. 메일을 많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경우에는 보통 스캐닝 하는데 1분가량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그마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메일 내용 먼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이와 같이 룰을 설정하셨다면 아래와 같이 누구에게 이 룰을 설정할지 또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사람에게만 설정할 수도 있고요. 또는 도메인 단위로 전체에게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별도의 그룹을 설정하신 후에 해당 그룹에게만 이 룰을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링크 관련된 설정입니다. 똑같이 눌러주시게 되면 처음에 조직 전체에 적용되는 정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연필 모양의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맨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다음 URL 차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에다가 어떤 URL을 적용하게 될 시에 이 부분은 블랙리스트 역할을 하게 되므로 무조건 막습니다. 별도의 ATP 엔진을 통해서 분석을 하지 않고 바로 막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오피스 365 프로 플러스 iOS 및 안드로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피스 프로 플러스 워드가 되었건 엑셀이 되었건 PPT가 되었건 그 안에서 어떤 링크가 추가가 되었다. 그 경우에도 해당 링크를 눌렀을 때 먼저 그 링크가 악성인지 아닌지 분별을 하겠다는 의미가 되고요. 모바일 상에서도 워드를 또는 PPT를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경우에도 똑같이 해당 URL을 눌렀을 때 해당 URL이 악성인지 분석을 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부분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 강력한 보완이 되겠죠.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선택 옵션은 해당 URL을 눌렀을 때 그냥 권장하지 않은, 하지만 일반 사용자가 그것을 권장하지 않더라도 넘어갈 수 있게끔 권한을 줄 것인지 아니면 해당 URL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권한 없이 무조건 블락을 할 것인지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설정하신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게 되고요. 그 아래쪽으로 스크롤 다운을 해보시면 이제 좀 더 세부적인 룰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똑같이 플러스를 눌러주게 되면 별도의 창이 뜨게 되고요. 중간에 안전 첨부 파일을 사용하여 다운로드 가능한 컨텐츠를 검사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URL을 누르면 웹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URL을 누른 즉시 어떤 특정 웹페이지에서 바로 어떤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끔 구현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첫 번째 설정했던 안전 첨부 파일 엔진을 통해서 해당 파일마저 분석을 하겠다. 그것을 원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하는 게 무조건 낫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URL에 대해서는 조직 내부의 사람들끼리 주고받을 때 룰이 적용되는데 이 조직 내부 사용자가 보낸 메시지에 안전한 링크를 적용합니다 라는 이 두 번째 옵션을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메일에 URL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것을 분석을 하지만 이 부분을 선택함으로써 조직 내부의 사람끼리도 공유하는 메일에서 URL이 포함되어 있다면 똑같이 악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이시는 다음 URL을 다시 쓰지 않은 이 부분은 오히려 반대로 화이트 리스팅을 하겠다는 의미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아래 특정인에 대해서만 또는 도메인 전체 또는 특정 그룹에 대해서 해당 룰을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피싱 관련된 설정 부분입니다. 되게 디테일한데요. 먼저 해당 이름을 설정해 주시고요. 적용 대상을 누구로 할 건지
어떤 계정에 대해서 피싱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지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정책을 일단 만드시면 다음과 같이 추가 패널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을 통한 피싱이냐 또는 스푸핑을 통한 피싱이냐와 같이 별도의 세팅할 수 있는 페이지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을 하는 경우에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가장을 한다는 것은 보통 어느 특정 이메일 계정에 대해서 가장을 할 수도 있고요. 특정 도메인에 대해서 가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위에 두 개의 탭에서는 그 부분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작업이라는 탭에서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그 피싱 메일이 들어왔다. 그럼 그 메일을 어디에 리다이렉션을 할 것인지 또는 특정 메일 폴더로 이동할 것인지 또는 아예 격리를 시켜버릴 것인지 차단을 할 것인지와 같은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정하시고 나면 사섬 인텔리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ADTP가 갖고 있는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기존의 오피스 365로 사용하시면서 누군가와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것이고 어떠한 패턴으로 메일을 주고받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근간으로 하여 이 맥락적으로 이 사람에게 들어온 메일이 피싱이다 아니다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른 솔루션들을 보시면 단지 시그니처 또는 룰 기반으로만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가 업무를 하고 있는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피싱 보안 룰들이 보안 솔루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는 많은 폴스 포지티브가 생기는데 이 사섬 인텔리전스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사용자에게 매우 최적화된 피싱 룰이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화이트리스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메일 계정 또는 도메인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저장해 주시면 그대로 설정이 끝나게 됩니다. 스푸핑에 관련돼서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도 똑같이 스푸핑 관련된 인텔리전스를 활용해서 지금까지 어떤 분들이 메일을 보냈는지 어떤 패턴으로 메일이 들어왔는지를 확인해서 똑같이 스푸핑을 걸러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설정을 하신다라고 표현을 한 다음에 다음으로 해당 메일에 대해서 격리를 할 건지 또는 정크 메일로 이동시킬 것인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요약본이 나와 있고요. 저장해 주시면 설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래 고급 설정이라는 것은 1부터 4까지 표준, 매우 적극적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4로 갈수록 매우 스트릭트한, 매우 강력한 피싱 방지 룰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함으로써 이 경우에는 일반 메일인 경우에도 피싱으로 간주되어서 걸러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 내 환경을 본 다음에 1부터 4 사이에 어떤 숫자가 가장 적합한지 보는 식으로 설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메일 그리고 오피스 365 위에 있는 파일들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오피스 365 ATP였고요. 다음으로는 일반 개인 엔드포인트 PC 레벨에서 어떠한 보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디펜더 ATP라는 것은 별도의 대시보드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윈도우스 디펜더 시큐리티 센터라는 대시보드가 있게 되고요. 맨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 관리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조직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디바이스가 어떠한 얼마만큼의 위협을 갖고 있는지 한눈에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부터 주황색, 노란색 위협도에 따라서 색깔이 진한 거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위협도가 분포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기기 기반으로 어떤 기기들이 위협을 갖고 있는지 또는 오른쪽에 어떤 사용자들이 어떤 계정들이 위험을 갖고 있는지 리스트화 시켜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머신 리스트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각 머신들에 대해서 어떤 위협들이 있는지 보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제일 아래쪽에 엠마 B라고 되어 있는 머신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선택하시면 해당 기기에 대한 간략한 정보들이 나와 있게 되고요. 지금까지 로그인을 한 유저는 1명이고 그리고 윈도우스 10에 64비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미디움에 해당하는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리모트하게 WMI 실행 파일이 탐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위협이 어떤 건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스크롤 다운을 해보면 아래 그래프 형태로 어떤 순차적인 사건에 의해서 위협이라고 표현되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튀어나온 것을 보면 WMIC 실행 파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좀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크롬에서 크롬 실행 파일을 통해서 이동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이와 같이 대략적인 위협이 어느 부분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WMIC 실행 파일을 보시면
빨간색 버그 아이콘이 위에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뜻은 그 아래에 작게 표현된 것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 토탈에서 거기에 총 66개의 탐지 엔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부터 악성이라는 표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실제 이것을 클릭을 해보시면 오른쪽에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갖고 있는 패널이 뜨게 되는데요. 거기서 보시면 커맨드 라인이라는 중간에 어떤 내용물이 보이십니다. 실제 이 의심을 받고 있는 악성 실행 파일이 어떤 커맨드 라인을 작성을 했는지 보여주고 있게 되고요. 여기 보이시면 어떤 프로세스를 생성을 했고요. 그 프로세스라는 것이 run DLL 32 실행 파일이라는 것도 있고요. 서비스 DLL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파악을 해 놓으신 다음에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엠마 랩탑으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간단하게 표현됐던 것 이외에 모든 실시간으로 기록되었던 시스템 로그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아래 보시면 WMI 실행 파일이 크롬으로부터 생성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됐고요. 아까 그래프에서 보신 그 내용이 이제 로그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게 되고요. 중간쯤에 보시면 그 WMI 실행 파일이 특정 IP를 통해서 어딘가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오른쪽에 SummerB라는 PC로 뭔가 이동까지 했다는 것을 순차적인 타임라인을 통해서 대충 의심을 하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SummerB PC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PC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다시 머신 리스트로 돌아가서 이 해당 기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해당 기기를 클릭해 보시면 이 PC 페이지에서 해당 기기에 대해서 액션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간단하게 안티바이러스를 다시 스캐닝을 할 수 있거나 또는 여기서 돌아가는 모든 앱에 대해서 실행을 차단시키거나 또는 이 머신만 네트워크로부터 아이솔레이션 시키는 등과 같이 간단한 명령어를 내릴 수가 있게 되고요. 이뿐 아니라 일단 스크롤 다운을 해 보시면 또 다른 이제 시스템 로고들이 발견이 되는데요. 여기서 run DLL, 아까 WMI 실행 파일에서 어떤 커맨드 라인을 사용했는지 봤잖아요. 거기서 run DLL이라는 걸 생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서비스 DLL로부터 로드가 되었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것을 눌러보시면 순차적으로 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보여주게 되고 이 run DLL이라는 것이 WMI 실행 파일로부터 뭔가 다음에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 부분을 올려서 보면 여기에는 특별하게 Azure ATP Alert이라는 게 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Azure ATP라는 것은 엔드포인트 차원의 위협들이 네트워크 레벨에서 계정 관점에서 어떤 위협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윈도우 디펜더 ATP와 Azure ATP는 연동이 되어 있어서 이 정보들이 그대로 다 전달이 되고 있고요. 그럼 이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서머 BPC 관점에서 어떤 위협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타임라인별로 또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스크롤을 내려보면 시간 순서대로 엠마비라는 PC로부터 액세스가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실제 서머비의 PC에 로그인이 되었던 흔적이 있고요. 올라가다 보니까 패스트C 공격을 통해서 아이덴티티가 탈취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서머비 PC라는 이 디바이스는 탈취가 된 상황이 되는 거죠. 다시 돌아가 보면 위에 초록색 부분에 의명으로 표시된 Automated Investigation Successfully Remediate라는 어떤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숫자 5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시게 되면 별도의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위협이 발생했을 때 어떤 치료들을 이행했는지 어떤 식으로 이 위협을 분석하면 되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프 형식으로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보이시는 것 같이 그래프가 어떤 얼럿이 하나가 발생을 했는데 이 얼럿과 관련된 PC가 서머비 그리고 MRB 이렇게 두 개의 PC가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엔터티를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고 이것들을 검사했는지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별도의 위협들이 발견된 것들에 대해서도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 오른쪽에 엔터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엔터티라는 것은 파일이 될 수도 있고요. 프로세스가 될 수도 있고요. 등등과 같이 기본적으로 이 윈도우 10 PC상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대상들이 됩니다. 먼저 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서 보면 일단 치유가 끝난 대상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서비스 DLL이 있고요.
WMI 실행 파일이 있고요. 또 서비스 DLL이 있습니다. 아까 어떤 의심스러운 인시던트가 발생했을 때 다 거론이 되었던 그런 위협받고 있는 대상들이 되죠. 그 중에 중간에 WMI를 눌러보았습니다. 그럼 별도의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갖고 있는 패널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 위에 오픈 파일 페이지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눌러보면 해당 파일에 대해서 좀 자세한 정보를 갖고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파일에 대해서 액션을 누르시면 이 파일을 격리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아예 차단을 시켜서 더 이상 이 테넌트 내에서 공유되지 않도록 막을 것인지와 같이 명령어도 내릴 수가 있게 되고요. 실제로 이걸 내려보면 이 파란 음영으로 표시된 모든 것들이 왜 이것이 악성이라고 표현됐는지 의심스러웠던 액티비티를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파일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도 있고요. 다시 그 그래프로 넘어가 보면 이제 프로세스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럼 프로세스에서도 치료가 끝난 프로세스가 run DLL32 그리고 WMI 실행 파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WMI를 보시면 이와 같이 어떤 위협들이 있는지 간단한 정보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파일과 관련된 위협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보여주게 됩니다. 서비스 DLL도 아까 같이 문제가 있었던 DLL이죠. 그리고 현재 보이시는 52.184.165.63이라는 IP는 아까 처음에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MRB라는 PC에서 서머비 PC로 연결을 할 때 이용했던 IP 주소가 됩니다. 이와 같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위협이 움직였는지 전반적인 정보를 다 담고 있어서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펜딩 액션 히스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액션들이 위협을 탐지를 하고 치료되는지 보여주게 되는 건데요. 펜딩이라는 것 말처럼 이게 제일 첫 번째 43분이 걸렸다는 표시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이 시스템 자체가 위협을 탐지를 하고 어떤 치료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알림을 관리자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관리자가 그 알림을 본 순간까지 43분이 걸렸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리자가 특정 치료에 대해서 승인을 한 이후부터 49초 안에 또 다른 추가 치료들이 발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메뉴 탭이 꽤 많은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대시보드에서 Threat Analytics라는 걸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스펙터랑 멜트다운에 관련돼서 어떤 위협이 도사리는지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대시보드가 되는데요. 여기서 오른쪽에 보시면 그 마이크로 코드 미디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윈도우 디펜더 안티바이러스를 설치하게 되시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될 텐데요. 현재 하나의 PC에 대해서만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도 안티바이러스를 스캔하는 부분이 뭔가 설정이 안 되어 있다고 의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어떤 PC가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는데 딱 봐도 MRB, 결국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공격 시나리오가 MRB로부터 발생을 한 건데 이 PC에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 중간에 Secure Score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재 조직 내에서 각 PC들이 얼마만큼의 높은 수준으로 보안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보안도 EDR 영역인지 안티바이러스 영역인지 또는 익스플로이트 가드 영역인지 각 영역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얼마만큼 모자라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그래프 형태로 표현해둔 공간입니다. 따라서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얼마만큼 보안이 모자라거나 어디를 더 신경 써야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윈도우 엔드포인트 차원의 보안을 설정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보안 설정을 끝냈으면 개인 직원들이나 어떤 사용자가 개인 정보를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감독기관으로부터 어떻게 안전하게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지 요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방편으로 이 리포트라는 기능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를 위해서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기능이 어딜 로그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매니저라는 두 가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먼저 어딜 로그를 보겠습니다. 5365의 보안 및 준수 센터에 보시면 감사 로그 검색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하시면 모든 로그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실제 어떤 작업들을 관리하고 있는지 보자면 파일의 경우에도 파일의 액세스함, 그리고 파일 체크 아웃됨, 그리고 파일 수정됨, 파일이 이동됨, 파일이 업로드됨, 파일 버전이 재생됨,
등등과 같이 매우 디테일한 액티비티까지 모두 로그화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폴더 차원에서도 폴더가 복사되었는지, 폴더가 이동되었는지, 폴더 이름이 변경되었는지, 그리고 공유 초대가 수락되었는지, 액세스 요청, 특정 폴더에 액세스 요청이 승인되었는지, 또 승인 요청 자체가 생성되었는지 등등과 같이 매우 디테일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특정 서비스 안에서 발생되는 액티비티까지 다 확인이 가능한데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팀즈 안에서도 팀이 생성되었는지, 그리고 채널이 추가되었는지, 조직 설정이 변경되었는지와 같이 매우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날짜, 그리고 어떤 사용자에 대해서 그 기록을 볼 건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벤 크라머라는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찾고자 하는 그런 검색이 됩니다. 그 경우에는 사용자 보시면 벤 크라머에 대해서 정렬이 되어 있고요. 이 사용자와 관련된, 이 사용자가 수행했던 모든 디테일한 액티비티가 하나씩 목록화되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목록을 선택을 하시면 추가 패널이 뜨면서 더 디테일한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 모든 목록들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결과 내보내기 버튼 눌러서 다운로드 하시면 더 디테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5365라는 것이 하나의 큰 플랫폼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위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액티비티에 대해서는 이렇게 오딜 로그를 통해서 세세하게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맨 처음에 박지호 부장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에도 잠깐 언급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컴플라이언스 매니저입니다. 별도의 포탈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컴플라이언스들을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가 제공되고 있고요. 이것은 GDPR뿐 아니라 IS 27001 또는 NIST 등등과 같이 모든 기업들이 갖추어야 되는 그런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각 섹션 카드로 표현해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GDPR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하시게 되면 이 GDPR 준수에 뭔가 연관성을 갖고 있는 오피스 365 서비스들이 무엇이냐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쉐어포인트부터 해서 플래너, 스트림, 오피스 델브 등등과 같이 어떤 서비스들이 지금 현재 이 정책들과 연관성이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마이크로소프트 매니지드 컨트롤이라는 것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서비스를 해당 고객에게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 GDPR 룰을 준수하기 위해서 어떤 액티비티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기록화시켜 두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시면 GDPR 규정 항목에는 아티클 24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것을 의미를 한다. 그리고 MS는 어떤 액션을 통해서 이것이 문제없음을 검증을 받았고 언제 이 작업이 수행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이 항목을 보시면 모어라는 것을 누르시면 좀 더 내용이 스프레드 되면서 디테일한 내용들을 보여드리게 있게 되고요. 돌아가서 커스터머 매니지드 컨트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시면 똑같이 MS가 작업했던 그 항목들 똑같이 현재 고객이 이 항목들에 대해서 컴플라이언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해당 항목에 해당하는 GDPR 아티클이 여러 개가 있고요. 각 항목에 따라서 그럼 고객은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해서 특정 액션들을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시면 디테일하게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보여주게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차원에서 이 컴플라이언스 룰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액션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린다라는 내용으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그 추천받은 것 그대로 이행하셔도 되고요. 또는 그 외에 별도의 솔루션이 있거나 별도의 방법이 있으시다라면 내부의 방법을 통해서 실제 이 보안 룰을 준수하기 위해서 어떤 액티비티를 수행했는지 적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테스트, 검사를 받아서 완료했는지까지 작성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MS가 직접 작성해 주는 게 아니라 실제 이 보안 관리, 컴플라이언스 관리를 하시는 분이 직접 타이핑을 하셔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좀 더 리드 모어라는 버튼 누르시면 세세한 디테일한 내용까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 항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GDPR을 준수하기 위해서 한 명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팀 단위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혼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항목에 따라서 담당자에게 이 업무를 토스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어자인이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어자인 to
팀원이 되었건 특정인이 되었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작업에 대해서 우선순위 높은지 낮은지 설정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해당 사용자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사를 해달라와 같이 요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멘트를 적으신 다음에 어자인을 누르시면 해당 사용자에게 이 알람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이 알람을 받은 사람은 다시 이 포탈로 접속을 하게 되고, 여기 첫 포탈에서 위에 어세스먼트가 아닌 액션 아이템을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할당받은 업무에 대해서 리스트가 보여지게 되고요. 이 분은 현재 하나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하나가 보이게 되고요. 실제 이것을 펼쳐보면 어떤 요구를 받았는지 알 수 있게 되고 어떤 작업을 수행해야 되는지 본인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서 어떤 액션을 수행했다. 그러면 이 빈칸에 자신이 수행한 내용들을 적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테스트 플랜을 갖고 있는지 적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났다. 그럼 다시 이 업무를 처음에 할당해 주신 분에게 되돌려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자인이라는 걸 선택해 주시고 원래 보내주신 분에게 선택을 하고 프라이어티를 또 설정하신 다음에 어떤 작업을 수행했고 어떻게 끝이 났다와 같은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하시고 어자인을 누릅니다. 그럼 해당 업무는 이제 종료가 된 것으로 간주가 되고요. 시스템상으로 여기서 실제 임플리멘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직접 다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임플리멘테이션을 언제 했는지 날짜까지 선택해 주시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셀렉트에서 실제 이것이 완료되었는지 패스가 되었는지 페일 되었는지 선택해 주시게 됩니다. 패스를 눌러 주시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이 해당 항목이 종료가 된 것으로 이 시스템 창으로는 이해를 하게 되고요. 총 84가지의 작업들이 필요한데 이 경우에는 37개가 끝났다고 표현하고 있고, 그렇게 방금 보신 것처럼 하나하나 항목에 대해서 패스를 다 하셔야지 이 부분이 모두 84개가 다 컴플라이언스를 충족한다라는 식으로 보고서 페이지가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감독기관이 만약에 어떤 요구를 하게 됩니다. 현재 너의 기업이, 너의 테넌트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냐? 그 경우에는 이 관리 포탈을 통해서 지금 어떤 항목이 있는데 각 항목마다 어떤 식으로 우리는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보고 상태로 바꾸려면 이 오른쪽 위에 Export to Exce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항목을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서 보고서용으로 제출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디스커버, 그리고 매니지하고 프로텍트, 리포트할 수 있는 총 GDPR을 위해 수행하셔야 되는 모든 핵심 업무에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제공해드릴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근데 혹시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아래 글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